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제 미술과 디자인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2주차 1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미술이란 도대체 언제 생겨나서 어떻게 발전이 되어 나갔는지,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런 문제와 연결시켜서 미술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고대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연대의 그 고대, 뭐 중세, 르네상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고대는 원시 시대부터 하는 거는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일단은 고대 이집트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미술이 이 이후에 서구의 모든 미술의 그 시작이자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미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미술 중에서 이집트 미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집트의 그 주요 작품들, 뭐 이렇게 입상들 서 있는 작품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표지로 해봤는데, 다음 작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작품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신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신문의 한쪽 전체가 이렇게 인간의 그 욕망과 행복과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이제 이 철학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런 철학적인 문제에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철학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뭡니까? 고대 그리스의 도자기죠. 그리스 도자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거를 했을까요? 자, 이 고대 그리스 도자기의 그 그림을 가지고서 오늘날의 문제를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입니다. 이걸 가지고 오늘날 문제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대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날과 그 직결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을 현재를 성찰하거나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미술이라는 걸 우리가 근본적인 거, 미술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이제 요 설명을 할 때는 이 얼굴 사진을 좀 없애도 되겠죠? 그게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시면 저희 집에 있는 그릇들입니다. 용기들. 자,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보면은 제가 아주 아끼는 찻잔입니다. 이 찻잔은 저희 엄마가 80세 팔순을 맞이하여 너희들에게 엄마가 선물을 하나, 기념될 만한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선물이 그 찻잔이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뭐 비싸지도 않고 그런 것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사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텀블러입니다. 제가 텀블러를 여러 개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는데 뭔가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갖고 다니게 되는데, 이거는 스타벅스에서 나온 뭐 특정 제품을 이야기해서 미안하긴 하지만 이거 보니까 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3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왠지 이거는 편리하고 쓰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를 구입을 했는데, 이게 아마 제가 한 구입한 지 1년쯤 됐을 텐데 마음에 들어서인지, 기능이 아주, 제가 쓰는 용도가 주로 차를 자동차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그 커피를 마실 때 쓰는데 아주 그 용도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잘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집에 물 끓이는, 찬물 끓이는 주전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의 공통점이 뭔가요? 자,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차를 마실 때 쓰는 찻잔, 이거는 차를 마시긴 하지만 이렇게 그 보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리고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이것은 끓이는 기능입니다. 세 개 다 물이나 차를 담을 수 있지만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형태가 다르고, 자 보십시오. 기능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고 목 크기가 또 다르죠. 또 재료가 다릅니다. 이렇게 이 물건이라는 것은 제품은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미술품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술품 하면은 장식하기 위해서 뭐 그림, 집안을 장식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대의 미술의 기능이지 원래 그 옛날의 미술의 기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미술, 고대 미술을 할 때는 그 기능이 무엇인지 이거를 알아야지만 그 미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술과 제품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제가 결국은 여기에서 이런 그 마음에 드는 이런 찻잔과 이런 텀블러와 뭐 이런 걸 마음에 드는 걸로 사지 않습니까? 인간은 뭔가를 제품을 선택할 때도 내 맘에 드는 거, 내가 봤을 때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거, 어쨌든 아름다운 취향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취향에 맞는 거, 이런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서 이제 그 고대 미술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이죠. 자, 이 피라미드, 뭐 피라미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집트는 이게 이집트의 기자라는 곳에 있는 피라미드인데요. 여러분들 연대를 한번 보시면 기자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아주 가까워요. 뭐 몇십 분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이 기자라는 곳에 있는 피라미드인데 연대는 BC 2613년에서 2563년에 걸쳐서 만들었으니까 한 70년, 70년 정도, 이렇게 걸려서, 7, 80년 걸려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것은 우리가 스핑크스라고 하죠. 그죠? 스핑크스. 자, 스핑크스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이 스핑크스의 크기가 대략 한 30m 넘을걸요.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거의 100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큰 건가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멀리 있어서 아주 뭐 조금씩밖에 안 보이죠. 이런 조그매 보이는 마치 벽돌처럼 보이는 이런 그 조그만 것들이 실제로 가보면 여러분들 식탁만 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그 돌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피라미드인데 여기 지금 뭐 관광객들이 가득하죠. 자, 저도 여기를 옛날에 가봤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가봐야지만 그 규모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피라미드가 그렇다면 뭐냐? 피라미드는 바로 왕의 무덤입니다. 여러분들 뭐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 가신 적 있나요? 아담하고 조그만하게 거기에 관을 묻어두고 봉분을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이 왕이 엄청난 권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만들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죽어서의 사후세계가 얼마나 중요하면
첫째는 왕이 엄청난 권력이 있다는 거죠. 파라오라고 부르죠. 이집트의 왕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후세계를 얼마나 중시 여기면 이렇게 크게 만들까.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왕이자 신인 것이죠. 신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보통 인간이 아닌 것이죠. 영원히 살아있는 불멸하는 존재를 우리가 신이 뭐 인간처럼 살았다가 죽으면 그건 신이 아니죠. 그건 생물체죠. 그러니까 영원한 그런 그 불멸의 존재다 하는 것이 여기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왕이 죽으면 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을 만들어서 저 세상에 가서도 영원히 그 변하지 않는 세계를 계속 누리기를 이제 희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무덤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이렇게 영원 불멸의 사상이 있다. 그 다음에 절대 권력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영원히 불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뭔가를 추구하는 이런 속성이 이집트 미술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 구체적인 피라미드의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이게 이제 지금 앞서 봤던 그 피라미드의 그 내부는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좀 더 아담한 그런 그 피라미드의 내부인데 이집트에는 피라미드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이 내부를 들어가면은 이렇게 큰 방처럼 되어 있고 그 중앙에 이렇게 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파라오 그 왕의 그 뭐라고 할까 이 시신을 여기다 이렇게 놓은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미라예요. 그쵸? 이 사람을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썩지 않게 단단하게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죠. 이렇게 아주 싹 싸서 단단하게 처리를 해서 어디에다 놓냐면 바로 이쪽에 이런 관을 짭니다. 이런 나무로 된 관을 짜는데 이 관을 요 속에다가 미라를 넣는데 이 관이 문제는 하나가 아니고 요 작은 관, 작은 관, 작은 관에서 여러 개의 관을 짜요. 그러니까 아주 물 샐 틈 없이 그 누구도 이것을 만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관을 짜고 이 관 속도 보십시오. 관의 그 내부도 이렇게 다 그림으로 또 막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관 뚜껑을 덮고 나서도 보면은 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관 속에 죽은 사자라는 건 이제 죽은 자죠.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미술이 동원된다. 이게 바로 이집트의 미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이집트의 그 이번에는 이제 건축물과 관련된 곳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룩소라고 하는 그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도 아프리카의 북쪽이죠. 근데 이 룩소는 거기서 비행기를 타고 한 두세 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더 이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집트, 아까 이집트의 그 카이로 쪽에 있는, 아프리카는, 그게 다 아프리카니까, 사람들 피부가 약간 갈색입니다. 그런데 이 룩소 신전이 있는 곳을 갔더니 사람들이 진짜 아프리카 아주 까만 그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가니까 저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신전을 보고서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자, 이 신전의 아주 일부만 찍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보면은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자, 여기 보시면 거대한 조각들이 있어요. 자, 이 조각들은 크기가 아주 큽니다. 이 조각이 뭐 거의 그냥 뭐 한 몇십 메타예요. 한 30m, 40m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조각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이집트 파라오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가장 많이 알려진 람세스 2세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이렇게 거대한 조각들을 만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번에는 자, 여기 보면 또 다른 장면들인데, 야, 이거 보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이 크기가 수십 메타가 되는 거죠. 이게 수십 메타 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십 메타를 지나서 자, 여기에 여러분들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이가 이렇게 높이가 큰 이런 조각들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조각도 어마어마하게 큰 조각들입니다. 그래서 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고 이건 어쩌고 이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니까 야, 이렇게 이집트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조각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도 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조각이 여기 그래도 이렇게 보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이 모습이 여기 머리 위쪽에 이런 장식이며 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조각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들 여기 그 신전 앞에는 여기 그림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쫙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서 있죠. 이렇게 서 있죠. 자, 그런데 이거 보면은 어디 마치 우리가 포토샵 같은 걸로 자동 복제해 놓듯이 이미지가 똑같은 게 굉장히 여러 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작품들 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 어떻게 서 있는가를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발을 보세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일치해요. 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있고 모습도 똑바로 서 있는 자, 이런 거를 쫙 복제해 놓은 거와 다름없죠. 자, 신전에 가면은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렇게 신전에 쭉 다른 신전이죠. 쭉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한쪽 다리가 밖으로 이렇게 한 발 넘어왔어요. 아까 보신 거는 한쪽 다리를 똑바로 놓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다리를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다리 하나 내딛는데 1000년 정도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의 BC 3000년경부터의 그 미술을 공부를 하면서 거의 많은 이제 미술의 변화를 볼 텐데 이렇게 발 한쪽 한 발 내딛는데 1000년이나 걸린다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가볍게 그 이집트의 조각들을 한번 보실게요. 자, 이집트 조각 요거 보시면 BC 2600년경이라는데 보시면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여성은 요렇게 여기 가스란히 이제 한 발을 내딛지 않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고 이쪽에 있는 이 남성의 경우에는 한쪽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까 그 조각에서 보신 것이죠. 자, 이렇게 조각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입상이라고 불러요. 서 있는 상이다 이거죠. 자, 조각뿐만 아니라 해와도 서 있을 때는 뭐 입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앉아있는 상, 앉아있는 조각을 우리는 가리켜서 좌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좌상 조각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이거는 파라오의 모습이고 이거는 당시 무슨 귀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듯이 앉아있네요. 자, 이거는 2500년경의 그 조각인데 이 사람은 서기입니다. 이집트는 그 기록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는 자를
조각을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조각이 혹시 이거 어디서 뭐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자, 보시면 바로 이거죠. 자, 이거는 이집트의 그 서기의 조각인데 이 조각이 부처님 조각하고 비슷하잖아요. 우연인가? 우연이 아닙니다. 이집트는 그리스 미술에 영향을 줬는데 그리스 미술은 BC 330년경에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봤죠?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통일하고 정복한다고 하면서 인도까지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뭐 수십만 대군이 옮기는 것이니까 완전히 나라를 옮기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이 조각들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각이 인도에 퍼지면서 그때 이제 조금 전에 그 부처의 불교가 시작된 거죠. 인도에서. 그래서 불상을 만들 때 바로 이 이집트의 서기상을 가지고서 참조를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게 이 동양의 그 종교라고 생각한 불상과 서양의 이집트의 조각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보시면 부조입니다. 자, 이집트에는 이런 부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까 그 피라미드 안에 피라미드의 벽 장식이 아니죠. 기능이죠. 기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피라미드 안에는 영원 불멸의 신인 파라오가 죽은 세상에 저 세상에 가서도 영원히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랬죠. 거기에는 이렇게 많은 신하들, 여인들, 남성들,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왕, 파라오의 죽어서 같이 하는 동반자라고 보면 됩니다. 가서도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심부름꾼, 이런 부하 노릇을 하라고 혼자 있지 말고 지금 세상에서처럼 똑같이 그 저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원래는 처음에는 사람을 진짜 사람, 진짜 하녀, 진짜 귀족을 같이 그냥 매장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술품으로 대처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에서 불멸의 왕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미술품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보실 건데 불변의 원칙이에요. 불변. 무엇이 불변인가? 인체를 만들 때나 인체를 그릴 때나 뭐 나무를 그릴 때나 자기들만의 법칙을 놓고 항상 그 법칙에 의해서 그렸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연이나 사물의 가장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이게 뭐 잘 안 그려지네. 자, 가장 특징적인 방식으로 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시도법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특징적인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사람을 표현을 한다고 봅시다. 사람을 표현할 때, 이제 사람을 그림이나 부조로 표현할 때, 얼굴은 옆면에서 가장 코까지 보이고 이렇게 잘 보인다고 그래요. 눈은 정면에서 가장 잘 보인다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뭔가를 좀 찍어서 표시를 해주면 좋을까요? 자, 자, 얼굴을 그릴 경우에는 여기서 자, 여기 이렇게 코를 그리고 옆면으로 그리고 눈은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 작품을 보면 다 이렇게 옆면으로 표현이 됐어요. 얼굴은. 그 다음에 이 몸체는 보시다시피 자, 여기 이렇게 몸체가 있죠. 자, 어깨가 두 개 다 보이게 하려면은 이렇게 양쪽 다
정면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면이 가장 잘 보여요. 그 다음에 팔도 이렇게 잘 보이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다리가 이렇게 보이시죠? 다 옆으로 있는 모습으로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것도 다 옆지. 바로 이 원칙에 의해서 인체를 그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화를 한번 보실까요? 뭐 계속 큰일 났어요. 지금 카톡 소리를 지우려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이 안 오기만을 바라는데, 자, 다음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해화 작품을 볼게요. 벽에 그린 벽화입니다. 그림을 보면 아까 그 원칙이 그대로 잘 드러나죠. 자, 얼굴은 옆면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 어깨 둘 다 보이고, 여기 발이 이렇게 양쪽에 다 보이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도 마찬가지죠. 옆면으로 그리고 양쪽 다 보이고 발 그리고 했습니다. 손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새들이 보여요. 자, 보시면요. 좀 확대된 그림을 볼까요? 자, 보면 자, 새들도 가능하면 옆모습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지도 않죠. 이건 옆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옆으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림 그리는 솜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그 원칙만 옆으로 보이게 하는 것이지, 이 관찰력 같은 것은 굉장히 좋고, 이 앞에 있으면 그 뒤에 안 보이는 곳은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그림은 겹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어떤 시기에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집트 회화의 특징을, 아이고, 이번에는 이제 26분이 됐으니까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회화의 구체적인 특징을 다음 여기서부터 보도록